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니, 잘 지내셨죠라는 말씀 자체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요즘입니다.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도 사라졌고요. 사실 송년회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많은 부분 취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송년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정리되면 정말 세상 살기 편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탄핵 소추안이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85명의 의원이 탄핵 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또 그 이후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과연 사임할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이제 전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만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최고위원을 좀 안 하시니까 이제 아침에 2번 회의하는 거 좀 늦게 일어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그죠? 그 최고회의를 했는데 이제 최고위원들은 각자의 목소리 주장을 내야 되잖아요. 네. 사실 뭐 가장 업데이트된 이슈를 가지고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목요일은 그 전날부터 상당히 신경이 좀 쓰이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아침에 또 저는 직접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간도 좀 잡아먹었고. 근데 뭐 그런 건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별게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당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과연 그 국민들의 지탄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는 떠나왔지만 그것이 상당히 큰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 이유, 친윤 쪽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탄핵에 찬성했다는 거죠. 예, 찬성을 했다.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반대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신자라는 거잖아요. 배신자 논리를 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다 위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친윤 의원들조차도 그 비상계엄이 잘 된 겁니까?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처벌을 하든가, 그러니까 탄핵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조기 사퇴를 하든가.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탄핵도 안 된다. 조기 사퇴도 안 된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내란이 아니고 고도의 통치 행위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 소추안 간 거 그것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 근데 무슨 논리로 방어를 하겠다는 건지 그걸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짓말이죠, 뭐. 왜냐하면 처음에 그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나와서 4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 두 번째는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받도록 하겠다. 그 제2의 계엄은 없다. 네 번째, 조기 이선으로 후퇴하고 제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그 앞에서 했던 얘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왜 사과를 했는지, 그다음에 왜 이선 후퇴를 하겠다고 했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통치행위로서 제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야당이 자신을 반대를 했고, 그래서 예산안을 삭감했고, 그리고
그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국정을 거의 이런 사람들이 내란죄에 가까운 행동을 야당이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붙인 것이 이 성관이가 해킹을 부정선거. 당했었는데 해킹 당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 자료도 내지 않고 그다음에 그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협조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미국도 말이죠. 걸핏하면 야당이 예산안을 삭감해서 미국은 심지어는 연방정부가 중단이 되기도 해요. 월급도 못 주는 사태가 벌어져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태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민주당이 예산 삭감한 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계엄령의 근거가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탄핵 얘기를 들잖아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저도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넘어갔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도 분명히 이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가 다 기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또 이런 짓을 했다 라면서 민주당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 지지도 더 떨어질 거예요. 저희로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무리한 태도가 저희에게 호재면 호재지 악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계엄령을 내려야 된다? 이게 도대체 초등학생 논리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선거 부정 때문에 내가 이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 결과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어떻게 당선되셨죠? 선관위가 주도하는 그 선거 제도화해서 0.73% 이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지방선거가 치루어졌는데 저희들이 압승했어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선관위가 주관 안 했습니까? 그리고 더 터무니없는 게 이번 그 지난번에 4월 10일 날 총선 예. 저희가 대패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를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저도 그때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출마를 했었으니까요. 저희는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온 다음에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어요. 17%까지 앞섰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 문제로 의사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이종섭 국방장관 호주 대사로 내보내고 대파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회칼 소동 나고 수석이 얘기했던 예. 그리고 여사의 핸드백 문제 이거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무슨 어디 카이스트인가 가셔서 그 학생이 떠들어댄다가 입틀막 해서 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지지도가 폭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에서 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본인의 대학교 동창 임명하셨잖아요. 예. 아니, 선관위의 전 핵심 요직들을 다 본인이 임명을 해놓고 그래서 치러진 선거인데 거기서 그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부정선거라면 당연히 본인이 검찰의 수사를 지시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면 서브도 압수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다 때려 부셔놓고 그다음에 그것이 계엄의 근거가 된다. 비상계엄의 근거가 된다. 그건 정말 어린아이도 코웃음 칠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수가 참 회생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두 가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아니에요. 예. 보수가 뭡니까? 보수는 전통과 전통을 존중하고 법 질서와 그다음에 질서, 그러니까 법과 질서를 그 존중하는 게 보수예요. 전통을 높이 평가하고 그걸 계승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그러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게 보수예요. 예. 전 세계 보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을 해서 세상을 다 한꺼번에 뒤집어 버리겠다. 국회에다가 계엄군을 보내서 거기 있는 의원들 다 끄집어내겠다. 선관위에다가 계엄군을 보내서 서버를 다 영장이 아닌데 그걸로 그냥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게 보수적 방법입니까? 이게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길거리에서 야 한동훈은 좌파다, 좌빨이다. 그런 얘기도 보수여 걸게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분들 보수세요? 제가 보면 보수 아닙니다. 보수라면 이런 식의 법 질서를 한꺼번에 뒤집어 버리는 이 비상계엄에 결단코 반대해야 돼요. 지금 전시나 사변이나 무슨 동란이나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뭐 6.25 전후처럼 아니면 해방 전후처럼 난리가 난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그렇게 비상계엄을 발동을 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고 스스로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미국이 뭐라 그럽니까? 미국 국무부가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 탄핵이 됐더니 민주적 회복력이 높이 평가한대요.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미국도 배신자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성립이 가능하죠. 전혀 말이 안 되는 네. 얘기를 뭐 한동훈 대표한테 그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그리고 그 계엄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통령한테 조기 퇴진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탄핵밖에 없다라고 해서 탄핵을 밀어붙였다고 배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아니 우리는 국회의원들은요 그리고 그 우리 당원들은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충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에 충성해야 돼요. 그게 공당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윤석열이라는 개인에 충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이분이 대통령으로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 배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랬죠.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지지를 얻어낸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본인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헌법 질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충성을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배신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고 지금 우리 당에서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뭐 의원총회에서 물병을 던지고 그다음에 거기 참석한 의원들한테 하나씩 일어나서 뭐 네가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밝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이거 여기서 많이 이런 광경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196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 때 봤고 그리고 북한에서 인민재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언제 있었냐면요. 그 일본에서 예. 그때 에도 시대인가 그때 기독교가 막 전래될 때 그 기독교 탄압을 하면서 그 성문에 들어오는 양민들한테 앞에다가 십자가를 놓고 물어보죠. 당신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러면 그래? 이거 밟고 가. 여기다가 십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놓고서 네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걸 밟어.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저주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말로는 아닙니다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기독교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잡아다가 처형했던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른바 십자가 밟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가까이서는 북한에서 당장 인민재판에서 인민재판이거나 아니면 김정은이가 쫙 한 몇천 명 모아놓고 찬성합니까? 그러고 딱 당원증을 들면 일사불란하게 당원증을 드는 그런 모습 보셨잖아요. 네.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건 보수도 아니죠. 제가 보면은 지금 나는 보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그들이 증오해야 될 북한과 비슷한 모습을 따라가고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수법을 동원하고 있고 이분들은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진짜 좌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이제 중진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계엄 트라우마를 그렇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탄핵 트라우마와 계엄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게 공당의 구성원들이고 정치인이라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뭐 트라우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국민의 계엄 트라우마를 먼저 좀 다독여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거든요. 탄핵은 어쨌든 법적 절차 아닙니까? 국회에서 1차적으로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이내에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법적인 프로세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리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적 질서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계엄은 어떻습니까? 계엄은 그렇지 않잖아요. 헌법 그렇죠. 질서를 중단시키는 거 아닙니까? 초헌법적이죠. 예. 초헌법적인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예를 들면 전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대규모 무장공비나 침투가 벌어졌거나 이런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어떤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본인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건 범죄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왜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라든지 부정선거 주장이라든가 야당 거대 야당의 뭐 횡포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탄핵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엄을 한다는 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 경제 그러니까 정치 교과서 그 정경 교과서를 그냥 고등학교에서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고등학생들만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 논리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진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 지식이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한 분들을 이렇게 속여 먹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조금만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했을까? 그게 그 수수께끼예요. 지금 전 국민의 수수께끼예요. 그게. 도대체 왜 했을까요? 예. 그거를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 정치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굉장히 의문이죠. 그런데요. 한동훈 대표 네. 정치적인 뭐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치적인 미래는 뭐 그 국민이 예. 살리든지 죽이든지 국민이 하시겠죠.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뭐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 바다는 그 배를 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국민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외쳤던 목소리 그리고 거기에 저항했던 몸짓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결국은 당내의 어떤 그 친윤들에 의해서 쫓겨난 건데 이 쫓겨난 것들을 과연 어떻게 보시느냐. 물론 한편으로는 야 너는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해 그 정도는 극복해 나갔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야 저 사람 정말 안 됐다. 결국은 그 온몸을 다해서 그 비상계엄을 막고 탄핵을 밀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쟤들한테 되치기 당해서 결국은 저렇게 쫓겨나는구나.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평가가 물론 이제 다 진실이죠. 일부 진실이 다 섞여 있는 거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높이 생각을 하시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의 미래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무슨 뭐 성경에 그런 얘기 있다잖아요.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얘기 있다고 해요. 뭐 저는 그냥 얼핏 들은 거예요. 저는 뭐 종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한동훈 대표가 받은 핍박이 그것이 불의를 위해서 뭐 본인이 무슨 뭐 부정한 행위를 하다가
본인의 이기적 욕망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발의했을 때 가장 먼저 목숨 내놓고 한 거 아닙니까? 뭐 요즘 사살조 정치인 중에 시간적으로 제일 빨랐어요. 예. 30 몇 분이었어요, 그게. 40분이 되기도 전이에요. 30분에 계엄 발의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34분에 대표하고 통화했더라고요. 아침에 그 얘기를 그 저녁에 듣자마자 제가 대표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대표가 막아야죠. 첫마디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최고회의를 비상최고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국회로 와주십시오. 그게 첫마디였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로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국회로 가면서 계속 그 언론사에다가 이것은 그 국민과 함께 맞서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던 것이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그 아래 뻘건 자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발동 이렇게 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군 지휘관들이 이거 여당 대표가 맞겠다고 그러네. 이거 전혀 얘기가 안 된 것이고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경찰이나 군이나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압이라든가 그 방어, 경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좀 많이 느슨하게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동훈 대표와 함께 그 국회로 들어갈 때 정문이 아니라 옆에 이제 국회 옆에 도서관 옆에 있는 회전문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경찰이 막았어요. 못 들어가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저 모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동훈 대표의 그 메시지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유혈 사태로까지 가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경찰과 그리고 계엄군이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고 폭력적으로 진압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예. 야당 패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이재명 대표는 그때 어디 계셨을까요? 제가 현장에 있어서 봤는데 이재명 대표는 12시 55분에 들어오셨어요. 이미 국회 본회의장에 190명이 거의 다 되는 인원들이 들어왔을 때 1시에 표결했잖아요. 12시 55분에 들어오셨어요. 어디 가서 뭐하고 계셨는지 참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국회로 와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두지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당 대표는 그 경찰 를 뚫고 들어와서 당사에서 글로 그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는데 11시 좀 넘어서 12시 55분까지 어디서 뭐 하셨어요? 나중에 그거 굉장히 궁금해서 이 사태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저는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뭐 요즘 나오는 게 뭐 누가 뭐 야당 대표가 체포되면 안 되니까 어디 뭐 다른 방으로 옮겨 있었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있을 때입니까? 국회로 와야죠. 국회로 와서 체포되든 잡혀가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져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위기 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중진 의원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우리의 중진 의원님들 뭐 중진의 힘이라고 그러죠. 요새 국민의 힘이 아니라 뭐 계엄의 힘, 중진의 힘 뭐 이런 얘기하는데 묻고 싶어요. 그때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계엄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의원들이 국회로 모일 때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서 뭐라고 계셨습니까? 그거 정말 묻고 싶어요. 중진들이라고 뭐 중진들끼리 모여서 권성동 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자기들이 뭐 지명을 했다. 뭐 굉장히 어깨에 힘주고 계시고 뭐 그러고 계시죠. 근데 중진까지 됐으면 그 정치적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본인들이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잡혀가든 끌려가든 국회로 와서 맞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당사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국회로 가지도 않고 당대표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어요. 국회로 오십시오. 국회로 오셔야 됩니다. 본회의장으로 오십시오. 그 얘기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런 역사적 책무를 그런 역사에 대한 그런 임무 방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이 지금
그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당 대표를 쫓아냈어요. 우리가 쫓아냈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한동훈 당 대표가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그런 반대 목소리를 내고 그나마 투표장에 가서 그것을 통과되는데 그것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내란 방조라는 그런 비난을 안 들어왔잖아요. 적어도. 예.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혜택을 입은 분들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코 푸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당대표 너 나가. 이런 식의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막 퍼질 때 예. 뒷짐지고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이제 평가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이 과거에는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많은 정보와 사실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로 국민들이 그렇죠. 봤기 때문에 5천만이 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거는 뭐 역사의 평가 이전에 국민적 상식에 의한 평가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격변하는 정치판이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국민적 상식에 대한 평가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상식에 의한 평가가 선거에서 결과로 나타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상식에 대한 평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